안녕하세요. 회계관리센터 염색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연말정산 13월에 급여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부분 공통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으며 순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목차입니다. 연말정산 일정입니다. 1월 15일 날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고 세액 계산은 수요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일 날 연말정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일까지 신고서 검토 및 시스템 입력 후 2월달 급여에 세금을 반영하고 3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22년도 연말정산은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22년 말일자 재직 중인 계속근로자의 경우 2월에 이루어지며 매월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부담할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고 1년 동안 실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드리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것이므로 받으실 수 있는 최대치는 납부하신 세금을 초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총급여액 확정인데요. 총급여액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본인이 받은 총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비가 10만 원이며 급여명세서상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마지막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결정세액이 납부하실 금액이 되시는 거고요. 이때 22년 1년간 납부하신 세액과 비교해서 환급을 받으실지 추가 납부하실지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빼고 사업소득, 그 외 양도소득이 해당이 되는데요. 향후 국세청에서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는데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은 세금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를 하시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를 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부양가족을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공제 적용 방법입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기는 간혹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그 다음 연도에는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로 우대자 공제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에 한해 한 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장애인 공제는 한 분당 연 200만 원, 부녀자 공제는 총 급여액 4,147만 588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 기본 공제가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으신 세대주일 경우에 연 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신 분으로 기본 공제 신청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으신 경우인데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 되므로 공제율이 더 큰 한부모 가족 공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공제 요건 요약인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으실 때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금액 요건인데요.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시지 못해서 나중에 가산세까지 다시 토해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양가족 등재 전 꼭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하시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근로제공기간 내에 본인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주택자금 공제를 보시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보증금 대출금의 원리금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는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의 이자 상환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 월세액 세액 공제는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납부하시는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2003년 이전 차입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기간이 돼야 되고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15년 이상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2015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기간이 되시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의 하나여서 이자 상환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도에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전년도까지는 추징하지 않지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를 보시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요. 이건 무주택 근로자의 세대주가 해당이 되며 해당 내용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되실 경우는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거나 납입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 범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고요. 사용액의 범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이하 도서공연 사용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해당이 되고요. 신용카드 공제금액의 계산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도서공연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이고요. 대중교통 이용분도 당초에 40%였으나 상반기에 40%, 하반기는 80%로 개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소비증가분은 10%에서 국회에서 20%로 수정 의결되었고요. 공제 한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 7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대상자면 연 250만원 한도, 1억 2천 초과하시는 분들은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각자 사용금액에 대해서 계산하셔서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와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의 범위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소득공제에 보시면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 이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 납입액에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세액공제인 연금저축 계좌와는 다른 상품이므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퇴직연금 계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회사 적립분은 해당이 안 되시고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공제에 납입한 연금 금액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보시면 과학기술인공제라고 되어 있어 여기다가 본인의 적립형 공제 금액을 입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립형 급여공제와 연금액은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작성을 하시면 안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만 50세 미만자는 연 400만원까지, 만 50세 이상자분께서는 연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연 1억 2천 초과소득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본인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공제율이 변경되었고 미수가와 선천성 이상화도 100분의 20으로 공제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도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수정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경 구입비와 실손 의료비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나 안경 구입비의 경우 간혹 뜨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범위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 미용,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이 해당 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하신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추가하셔서 공제받으시는 경우는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은 기부처에 따라 기부금액의 15에서 30%가 공제 가능하신데요. 진흥원 직원분들은 사랑나눔 성금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일괄 기부금으로 공제가 되시는 부분인데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공제신고서 작성하실 때 기부금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회사 일괄 기부금이 확인이 되십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100%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제게 말씀하시거나 ESG 전략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신 부분은 이 해당 화면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 13만원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을 직원분들이 500분 가까이 되다 보니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고 연말정산은 본인이 확인 및 신청, 반영하시는 게 원칙이다 보니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주셔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고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7%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해당 공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으셔야 가능하시고요. 혹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월세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 임차 기간 중에 지급하셔야 되는 총 월세액인데요.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일수의 해당 과세 기간의 임차 일수만큼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총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의 그 근로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5%,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7%가 세액공제 가능하시고요. 혹시 7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 중에 월세액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해당 부분을 현금 영수증으로 반영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계산입니다. 청구배액이 6천만 원인 근로자 A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료는 월 50만 원인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 월세액은 22년도 과세 기간 중에 임차한 184일이 되겠고요. 600만 원 나누기 365일 곱하기 해당 과세 기간을 곱하면 과세 표준은 302만 4천 원이 됩니다. 해당 연 750만 원의 한도와 해당 산출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이 기준 금액에 본인에 해당하는 과세 구간을 곱하시면은 해당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및 제출입니다. 공제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월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셨다고 하면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 가능하신 부분이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 증빙 서류는 아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납입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해당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월세 현금 영수증 사용액과의 중복 공제는 불가능한데요. 월세 세액을 받는 근로자는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분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천만 원 초과 등의 사유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인증서 로그인과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신 후 공제 자료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고요. 혹시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에는 해당 화면과 같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받으셔서 해당 내역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세 공제 자료 제공 신청하기고요. 본인이 인증하시면은 받으실 분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료 조회 시 해당 화면처럼 조회가 가능하신데요. 이 해당 월의 금액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월만큼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해당 근무처를 확인하시고 신고서 작성을 누르시면 해당 총 급여가 반영되시니 이 부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전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2022년 입사자분들께는 미리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중 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한 내 제출을 안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시고요. 부양가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을 올리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해당 근로소득 해당 연말정산 받으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공제를 받으시기 전 아까 말씀드린 급여 근로소득만 받으신 경우 500만 원 이하,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 꼭 100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하셔서 올리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확인 없이 올리셔서 공제받으셨다고 했을 때 나중에 국세청에 그 부분이 발각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액공제 명세 입력 화면입니다.
2번에 보시면 기타 직접 수집 자료가 있습니다. 1번은 홈택스나 전산으로 반영한 국세청 자료를 불러와주는 화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경 발급 비용이 누락됐다거나 기타 산후조리원 비용, 이러한 비용들을 수기로 반영해 주셔야 될 때는 왼쪽에 이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부창이 뜨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 기타 사항도 확인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일반 의료비, 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산후조리원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올해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미수가에 대한 공제도 100분의 20으로 가능하게 개정되어서 이 부분에 따로 해당되시는 분은 뜨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의료비를 넣어서 공제받으시는 경우 나중에 발각되면 마찬가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시게 되니 해당 확인하시고 부양가족과 본인의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편 제출하기 화면입니다. 해당 내역들 아까 입력한 내역들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상이 없으시면 간편 제출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동의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고요. 확인까지 눌러주셔서 이상 없는지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해당 홈택스 화면에서 절세 안내를 해주는 안내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세금을 아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 서로 간에 자료 제공 동의를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제공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단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연말정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